많은 사장님들이 창업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80~90% 이상, 제가 본 사장님들 중에서는 거의 90% 이상이었는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공감하고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업을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창업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실제로 창업을 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후회했었고, 제 주변의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똑같은 경험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트랑에 잠깐 휴가차 와 있는데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번뜩번뜩 지나가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그리고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창업을 진짜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그분들한테 바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정말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사장님이든 직원들이든 어느 정도의 휴게 공간? 뭐 이를테면 밥 먹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뭔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 정도, 한두 평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 공간이 없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스태프들이 온리 들어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건 스타벅스 매장을 만들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한 공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창업자들이 20평 내지 30평 내외의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카페나 음식점을 차리다 보니까 그런 곳들까지 감안을 못합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테이블 한 개를 더 놓으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도 그렇고, 그 부분이 아니고서라도 오히려 직원들의 어떤 휴게 공간? 사실 그런 거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손님들이 와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밥을 먹어야 된다거나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거나, 뭐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곳들이 없어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창고로 분류되었던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거나 쉰다거나 뭐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한두 평 정도는 그런 공간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수납 공간이에요. 요즘에는 인테리어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뭐 선반이나 아니면 여기저기 수납 공간들을 많이 좀 잘 만들어 두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업 공간의 인테리어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하고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알게 돼요. 충분히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인테리어인데 수납 공간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냉장고 위에 선반을 하나 더 둔다거나, 아니면 주방 위에 추가 선반을 둔다거나, 홀 쪽에서도 충분히 선반을 두고 가릴 수 있고요. 또 발 밑에에도 수납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뭐 북박이 테이블이라든지 북박이 의자나 심지어는 없는 공간을 창출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테리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초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에 대한 니즈가 없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겠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매장에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오냐면, 창고로 쓰이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창고로 쓰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예전에 수납 공간에 대해서 어떤 니즈들을 잘 몰랐을 때는 실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상가 올라가는 계단 밑에,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공간이 아주 살짝 남거든요. 그런 공간에다가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추후에 사용을 했었던 기억도 있고, 창고에도 선반만 잘 설치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납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쪽까지 활용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캐치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요, 손님들의 데이터베이스, 즉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나중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나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봐요. 이 손님들의 전화번호라는 건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할 때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서는 너무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전화가 장사보다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한 번 온 손님을 두 번 오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손님
손님의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님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너무나 지금 중요해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의 전화번호가 있다면 우리가 단체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자도 보낼 수 있고요. 또 단체로 카카오톡도 보낼 수 있고, 또 단체로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의 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 온 손님을 두 번 오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 손님들의 DB는 나중에 어떻게 더 활용을 할 수 있냐 하면, 내가 가게를 팔고 싶을 때, 가게를 엑시트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가게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객들의 전화번호가 있다는 게 아주 큰 자산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권리금에 책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교육을 할 때 베이커리 카페 사장님이 하루에 손님이 팀수로, 그러니까 결제 건수가 한 200팀 정도 되는 카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한 달이면은 6,000팀이 온다는 뜻이고, 그게 1년이면은 6만 명이 넘는 거죠. 관광지였는데 거의 중복된 인원도 없었겠죠. 그럼 1년이면은 최소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미 3년을 운영을 하셨으니까 4만으로만 잡아도 12만 명의 손님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2만 명의 손님한테 우리 매장에 우리 브랜드의 무언가를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제가 코칭하거나 컨설팅 할 때는 각 가맹점에 오는 손님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각 가맹점에 남기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각 가맹점에 오는 손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본사에서 취합해가지고 본사에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표준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손님 관리도 해주고, 좀 더 나아가자면 그게 가맹 확장을 하는 데에도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도 가맹점들이 어떻게 해서 손님 데이터베이스를 받으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맹점 확장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사실 네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직접적인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각종 세제 혜택들, 이런 것들이 창업 전에는 모르는데 창업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 같은 것들을 100% 다 지원을 받고 그렇게 창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를 안 내요. 5년 동안. 지금은 조금 뭐 바뀌긴 했는데, 그리고 철거비나 이런 지원들도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희망 리턴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은 창업할 때 스마트 상점 지원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테이블 오더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매장에 들어가는 디지털 기계 같은 것들을 뭐 거의 수천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원을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강연이나 강의를 가는 곳들에서도 보면은 이자율이 정말 저렴하게끔 저리 대출을 해주는 곳들도 많거든요. 뭐 프랩 아카데미라든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각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들 중에 8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심사를 가는 그 경주시에서 하는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그냥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코칭이나 컨설팅도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다 해줍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코칭이랑 컨설팅을 하러 갔었고요. 근데 그렇게 정착을 하는 매장들이 장사를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게 누차 말씀을 드려도 잘 지켜지지 않는 건데, 바로 가게 매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거든요. 영원한 브랜드는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게를 저는 창업할 때부터 가게를 팔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건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질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막 창업을 하는데 가게를 팔 생각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영원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특히나 개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피크를 찍는 순간이 한 1, 2년 정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봐서는 예전 같았으면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성숙기를 지나서 채택기까지 굉장히 좀 느슨하게 좀 장기간 진행이 되는데, 요즘 같아서는 1년, 2년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사실 피크를 찍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그냥 캐즘에 빠져가지고 그 계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매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업을 할 때부터 우리 매장의 가치를 판단해서 팔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창업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몇 년 차에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가지고 가게의 책정 금액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준을 정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오퍼가 들어왔을 때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많이들 버스가 떠나고 나서 후회들을 하세요. 권리금 한 3천만 원을 받고 싶었는데 권리금 한 2천만 원을 불러가지고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2천만 원이라도 받을 것, 그런 경우가 되게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게를 창업할 때부터 가게를 팔 생각을 하시고 기준을 마련해 놓고 우리 매장의 퍼가 얼마인지,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을 해놓고 우리 매장이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그 가치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기준을 잡아 놓으시면 가게를 판매하시는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가게를 창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해봐야지 그런 니즈를 좀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장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푹 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충전해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에 대한 보답도 좋아요로 계속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프로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